제발 떠나지 말아요. 저는 결혼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안에 없었습니다. 하객들도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텅 빈 예식장에는 백색 장미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 꽃잎들을 밟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요. 제가 잘할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떨리는 손, 그리고 제 옷깃을 붙잡던 그 차가운 손가락의 감촉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단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인지 방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스토킹, 사기 그리고 살인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로요.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리가 없어서요.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약간 지친 듯한 눈빛. 특별히 예쁘다기보다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시 창밖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힘든 하루셨나봐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녀가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뭔가를 잃고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처럼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같은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혀.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꽃도 사주고 기념일도 챙기고. 근데 그게 다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집도 남편 명의였고 돈도 거의 남편이 관리했고. 저는 결혼하면서 회사도 그만뒀거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헤어졌어요. 정확히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했죠.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한다고.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네, 여자친구도. 결국엔 부모님 말을 따랐어요. 저보다 집안이 중요했나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카페는 따뜻했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 연락처 교환할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강변에서. 우리는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공감해줬고 위로해줬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았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2개월째 되던 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사귀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제가 상처가 많아요. 이혼도 했고 마음도 많이 다쳤고.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도 상처 많아요. 같이 치유하면 되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배려심이 깊었고 저를 아껴줬습니다. 저도 그녀를 아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진실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누구랑 있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면서요? 여자 동료도 있었어요? 왜 그 여자 옆에 앉았어요? 제 연락 보고도 1시간이나 답장 안 했어요. 바빴어요? 아니면 다른 여자랑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당신만 믿는데 당신은 저를 안 믿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그녀는 제 핸드폰을 보자고 했습니다. 왜요? 그냥요. 당신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핸드폰을 봐야 확인이 돼요. 네. 숨기는 게 있으면 못 보여주죠.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1시간 동안 제 카톡, 문자, 통화 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민지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 동료요. 업무 이야기 한 거예요. 업무 이야기인데 왜 이모티콘을 썼어요? 그냥 친하니까요. 친해요? 얼마나 친한데요? 그날 우리는 싸웠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 싸움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회사 회식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만나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게 회사 일이고 친구니까. 저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당신은 저만으론 안 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5개월째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왜 여기 있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요.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연락하지 그랬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녀는 회사 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오실 거예요? 안 돼요? 당신 보고 싶은데. 그리고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여자친구 맞아? 요즘 매일 회사 앞에 있던데. 응, 맞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매일 온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올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왜 언니예요? 제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발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그리고 3일 후 저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신 여자친구, 스토커예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 그녀는 제가 앉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 언니라고 하셨는데 무슨 문제라도.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니에요. 네? 는 제 동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 여자의 언니가 아닙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제 진짜 동생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온갖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동생 진단서예요. 신기남. 올해 34살이에요. 신기남.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동생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스토킹했어요. 스토킹. 이요? 네. 제 동생은 2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친구 사이였죠. 같이 산도 타고 밥도 먹고. 근데 그 여자가 제 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일방적으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거절했어요. 자기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다고. 근데 그 여자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요. 매일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제 동생이 거절하면 울면서 매달리고 심지어 손목 긋는 신용도 했대요. 당신이 날 거절하면 죽겠다면서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그 여자가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그렇게 질질 끌렸죠. 그게 1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여자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돈을요? 네. 처음엔 100만 원. 잠깐만 빌려달라고. 제 동생이 줬어요. 그 다음엔 500만 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또 줬어요. 그 다음엔 1000만 원, 20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총 얼마나? 2억이에요. 2억. 2억? 네. 2년 동안 제 동생한테서 2억을 뜯어갔어요. 빌려줬던 돈은 한 푼도 안 갚았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귀는 거 아니었어? 사귀는 사이면 돈이 오가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나 임신했어. 낙태 수술비 내놔. 이렇게 말했대요. 임신. 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동생이 병원까지 데려갔는데 임신 사실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협박했어요. 제 동생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치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동생이 날 임신시키고 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제 동생은 결국 회사도 그만뒀어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살 시도까지 했거든요. 그 여자 때문에 제 동생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내가 알던 그녀가?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랑 사귀고 있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 동생 핸드폰에서 봤어요. 그 여자가 제 동생한테 자랑하는 문자 보냈더라고요. 나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어. 이번엔 돈 많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 돈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직장인이잖아요. 제 동생은 백수가 됐고 그 여자는 다음 타깃을 찾은 거예요. 당신을요? 타깃이라니요? 네, 타깃이에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 여자 수법은 항상 똑같아요. 처음엔 불쌍한 척, 상처받은 척 하면서 접근해요. 그러면서 남자가 동정심 느끼게 만들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날 카페에서의 만남, 이혼 이야기, 울먹이던 목소리.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건가? 그 다음엔 점점 집착하기 시작해요. 전화 확인하고 만나는 사람 감시하고 어디 가는지 추적하고 남자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죠. 저는 최근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끊임없는 연락, 핸드폰 검사, 회사 앞에서의 기다림. 그게 다 계획이었다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엔 돈을 요구해요.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요. 안 주면 협박하고 울고 자해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나한테도 돈을 요구할까? 당신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늦기 전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증거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들, 수백 개의 문자. 신기남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왜 전화 안 받아요? 화났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죽을 것 같아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오빠가 날 버리면 난 죽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목소리, 협박하는 목소리, 소리 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제 동생이 과장하는 줄 알았죠. 근데 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당신 지금 결혼 생각하고 있죠? 네? 그 여자가 결혼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쯤 결혼할까요? 아직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랑하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당신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결혼하면 재산도 묶이고 헤어지기도 어려워지고 그 여자 목적이 그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올가매는 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헤어지세요. 지금 당장요? 늦으면 제 동생처럼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였습니다. 여보 뭐해요? 응. 집에 있어. 보고 싶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왜요? 다른 약속 있어요? 누구 만나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의심, 추궁, 감시.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피곤해도 저는 보고 싶은데. 당신은 안 보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지. 근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래요. 알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피곤한 게 이유가 돼요? 사랑하면 피곤해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 또 전화, 또 전화. 15통을 걸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끄지 못했습니다. 끄면 더 난리가 날 테니까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안, 화장실 갔었어. 거짓말하지 마요. 15통이나 걸었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진짜야. 당신 지금 다른 여자랑 있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요. 아니라니까.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만 좀 해. 전화 15통이나 걸면 어떡해. 이게 정상이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또 그랬네요. 저도 모르게. 미안해요. 저 진짜 못됐죠? 당신한테 상처만 주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죠? 헤어질까요? 당신이 원하면 헤어질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저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제발, 떠나지 말아요.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헤어지지 말자. 정말요? 정말 안 떠나요? 응, 안 떠나.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 빠져나올 수 없는 건가? 신기남 누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늦으면 제 동생처럼 돼요. 저는 이미 늦은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신기남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 괴물이에요. 정신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신기남 누나가 면회를 주선해줬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34이라고 했는데 40은 넘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눈, 떨리는 손.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아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확인이요? 네. 당신 누나가 말씀하신 게 정말인지요? 신기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부 다요. 그 여자, 아직도 사귀고 계세요? 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면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요? 네. 저는 2년 당했으니까요.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처음부터요. 어떻게 만나셨는지부터. 신기남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취업 준비하다가 지쳐서 기분 전환 삼아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났죠. 첫인상은 어땠어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혼자 다니더라고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불쌍해 보였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저도 비슷했습니다. 비 오는 날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녀.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산 끝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편한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 거절하셨죠? 네. 저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때 취업 준비 중이었고 연애할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요? 울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나한테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미안하지만 친구로만 지내자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친구로라도 계속 만나자고. 그래서 계속 만나신 거예요? 네, 그게 실수였어요. 신기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연락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한 게 어느 정도였는데요? 하루에 100통 넘겨. 100통이요? 네, 전화, 문자, 카톡 다 합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회사 가면 출근했어요? 점심시간 되면 밥 먹었어요? 퇴근하면 퇴근했어요? 자기 전에 자요? 끊임없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성의껏 답장했어요. 친구니까. 근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일하다가도 계속 연락 오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답장을 늦게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요? 폭발했어요. 폭발이요? 네. 왜 답장 안 해요? 나 무시해요? 나한테 관심 없어요? 다른 여자 만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안 받을 때까지요. 받지 않으셨어요? 네. 한 번은 회의 중이어서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30통을 연속으로 걸더라고요. 회의 끝나고 확인했더니 문자가 50개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썼는데요? 처음엔 전화 좀 받아요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엔 왜 안 받아요? 화났어요? 그 다음엔 나한테 뭔 일 생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다음엔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했죠. 그랬더니 울면서 왜 이제 전화해요? 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리를 두려고 했죠.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만나자는 것도 거절하고. 근데요? 집 앞에 나타났어요. 집 앞에요? 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연락 안 해요? 나 무시해요? 라면서요. 어떻게 집 주소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아마 뒤따라온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현관 앞에서 안 갔어요. 계속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이웃 사람들이 신고할까 봐 결국 문을 열었죠. 그래서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왜 날 피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손목을요? 정확히는 긋는 신용이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손목에 대더라고요. 당신이 날 거절하면 여기서 죽을 거예요 라면서요. 그래서요? 겁이 났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달랬죠. 알았어,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요. 신기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완전히 꼬인 게. 그 다음부턴 제가 뭘 해도 안 됐어요. 거절하면 자해 협박, 무시하면 집 앞에서 난리, 헤어지자고 하면 나 죽을 거야. 저는 그냥 그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 여자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빌려달래요. 저는 줬어요. 이것만 주면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요. 갚았나요? 아니요. 한 달 뒤에 또 달래요. 이번엔 500만 원. 또 줬어요. 그 다음엔 1000만 원. 또 줬어요. 왜 계속 주셨어요? 안 주면 난리를 쳤거든요. 제 회사로 찾아와서 이 사람이 날 임신시키고 돈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그냥 돈을 주는 게 편했어요. 그렇게 2억을. 네. 제 적금, 예금, 대출까지 다 끌어다 줬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뭐라고 했나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돈은 제가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고 스토킹도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통화 녹음하고 문자 캡처하고 CCTV 영상 확보하고 6개월 동안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신고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경찰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여자를 조사하고 경고하고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나지 않았군요. 네. 더 심해졌어요. 신기남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복수하기 시작했어요. 복수요? 네. 제 SNS에 제 사진을 올리면서 이 남자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제 회사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서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성범죄자로 찍혔으니까요. 억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소송은 오래 걸리고 제 인생은 이미 망가진 뒤였죠.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진짜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라면서요. 부모님도 제 말을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지금 네, 우울증 왔어요. 약 먹어도 안 나아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결국 자살 시도했어요. 손목 그었는데 누나가 발견해서 살았죠. 그가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원했어요. 6개월째요. 이제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악몽을 꿔요. 그 여자가 나타나는 악몽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요. 그 여자는 괴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저처럼 될 거예요. 돈 다 빼앗기고 인생 망가지고 정신까지 무너지고. 저는 아직 돈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요. 곧 나올 거예요. 지금 6개월이면 고지예요. 그 여자 패턴이 그래요. 처음엔 사랑하는 척, 그 다음엔 집착, 그 다음엔 돈. 순서가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번에 끊어야 해요. 연락 다 차단하고 이사가고 직장도 옮기고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여자가 파고들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 여자 위험해요. 위험하다니요? 신기남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네. 제 전에도 남자가 있었대요.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요. SNS도 다 지우고 핸드폰도 바꾸고 도망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남자가 실종됐대요. 경찰 신고까지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찾았대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여자가 다니던 동호회에서 한 남자가 산에서 실종됐어요. 산행 중에 갑자기 사라졌대요. 시신도 못 찾았고요. 설마, 모르겠어요.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여자 주변에서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뭔데요? 그 여자한테 사촌 오빠 있다고 하던가요? 네, 신기남 씨라고. 그게 저예요. 네? 저요. 저를 사촌 오빠라고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자 사촌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에요. 그냥 스토킹 피해자일 뿐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왜 당신한테 저를 사촌 오빠라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신기남 씨를 만나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미리 거짓말을 심어둔 거구나. 똑똑하네요.
그 여자는 항상 미리 계획해요. 거짓말도 조작도 다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드네요. 헤어지세요. 제발요. 당신까지 여기 오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83개, 모두 그녀였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당신 어디에요? 왜 연락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제발 연락 좀 해요. 안 그러면 당신 집으로 갈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면 다 죽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 전화 받아요?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인데 47통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나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지금요? 어디에요? 바로 갈게요. 아니, 내가 갈게. 집 앞으로.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해. 오늘 끝내야 해. 30분 후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책하면서 얘기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녀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순간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헤어지자.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신기남 만났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당신 사촌 오빠라고 했잖아. 근데 아니더라. 당신한테 스토킹 당한 피해자더라. 뭐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 누나도 만났어. 당신이 2년 동안 그 사람한테 뭘 했는지 다 들었어.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2억 뜯어낸 것도 거짓말이야. 스토킹한 것도, 협박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사랑이 그래? 하루에 100통씩 전화하는 게 사랑이야? 돈 뜯어내는 게 사랑이야?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정말 사랑했어요. 기남 오빠를. 그만해. 이제 그 연기 안 통해. 연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혼도 안 했지? 네? 전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했잖아. 근데 확인해봤어. 이혼 기록 없더라.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전 남편한테도 연락했어. 당신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거짓말이더라. 오히려 당신이 남편 스토킹하고 돈 요구하고 협박해서 남편이 도망간 거더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당신이 한 말 중에 뭐가 진짜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마요. 이미 끝났어. 연락하지 마. 다시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날 버리면 안 돼요. 나. 싫어. 절대 안 놔. 당신 없으면 난 죽어.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신기남도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당신 바뀌지 않았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로 바뀔게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속은 내가 바보였어. 이제 끝이야.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그녀의 비명이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그녀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벌써 15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받아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제발 제발.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올까 봐 결국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뭐야? 문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안 가. 당신이 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불러. 나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 없으면 죽을 거야. 저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인터폰 화면에서 그녀가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을 거야. 정말로. 그녀가 칼을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미쳤어? 그거 내려놔. 싫어. 당신이 문 열어주면 내려놓을게.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칼 내려놔. 약속해요. 나랑 다시 사귄다고 약속해요. 그건 안 돼. 칼만 내려놔. 약속 안 하면 진짜 긋는다. 그녀가 칼날을 손목에 눌렀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니까 칼 내려놔. 그녀가 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는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들어가. 일단 들어가서 손목부터 치료하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급상자를 꺼내 그녀의 손목을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얕게 긋긴 했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로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집착이야. 병적인 집착. 그녀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미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이상하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다른 여자랑 있을까봐, 날 떠날까봐. 병원 가봐. 상담받아. 당신이랑 같이 가줄 거예요? 아니. 그럼 안 가요. 당신 없으면 의미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밴드를 붙여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가. 싫어요. 가라고.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강제로 내보낼 거야. 그럼 또 손목 그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날 쫓아내면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당신 집 앞에서요. 그럼 당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협박이야? 사랑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뭐? 나.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또 뭔데? 나. 임신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요. 말도 안 돼. 우리 관계 가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한 달이면 충분해요. 검사해봤어? 네.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질 수 없어요. 아기가 있잖아요.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싫어요. 왜? 당신이 날 안 믿는 게 싫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야. 확인해야 돼. 확인 안 해도 돼요. 나 정말 임신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신기남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근데 거짓말이었다고. 내일 병원 가자. 그때 확인하고 얘기하자. 알았어요.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 오늘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무서워요, 혼자. 안 돼. 제발요. 아기 아빠잖아요.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거절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녀는 침실에서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임신한 걸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폭도를 지나가는데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잘 됐어. 임신했다고 했어. 응, 테스트기는 인터넷에서 산 거. 조작한 거야, 당연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 마. 내일 병원 가기 전에 또 꽤 부릴 거야. 어떻게든 시간 끌 거야. 그러다 진짜 임신하면 되잖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돈? 당연히 뜯어낼 거야. 아기 낳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줄 거 아냐. 멍청한 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실수 안 해. 기남이 때처럼 경찰 신고 같은 거 당하기 전에 돈 다 빼낼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시 침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되면 기남이처럼 만들면 되지 뭐. 정신병원 보내버리면 돼. 어떻게 하냐고? 계속 괴롭히는 거지.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 퍼뜨리고. 그러면 저절로 무너져. 걱정 마. 나 이거 전문이야. 지금까지 3명 했는데 다 성공했어. 3명. 신기남 전 남편 그리고 그 산에서 없어진 놈 말이야. 그거 진짜 재밌었어. 밀었을 때 표정. 크크크.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체? 못 찾을걸? 계곡 깊숙이 떨어졌는데 어차피 야생동물이 다 먹었을 거야.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도 죽을 뻔했어요.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112입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살인 자백을 들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조용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네, 제 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 쪽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예요? 그녀였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저쪽인데요. 그녀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물 마시려고. 그래요? 나도 목말라요. 같이 마셔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요? 추워서. 추워요? 난 안 추운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이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예요? 저 소리. 모르겠는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요.
그녀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차? 왜 경찰이?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신고했어요? 신고했죠? 그렇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신고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 살인했잖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어. 통화하는 거. 산에서 사람 밀었다며. 시체를 계곡에. 경찰입니다.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들었어요? 얼마나 들었는데요? 전부. 전부. 그럼 녹음도 했겠네요? 했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리 줘요. 싫어. 그녀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는 멈췄습니다. 제 위에 올라탄 채로요. 손 들어요. 경찰 2명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나요. 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다른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녹음 파일이요. 들어보세요.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남이처럼 만들면 되지 뭐. 정신병원 보내버리면 돼. 그 산에서 없어진 놈 말이야. 그거 진짜 재밌었어. 밀었을 때 표정. 시체? 못 찾을걸? 계곡 깊숙이 떨어졌는데. 경찰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에요. 저 남자가 조작한 거예요.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조작 여부는 감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녀가 저항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되고 싶지 않으면 협조하세요. 결국 그녀는 수갑을 찼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나가면 당신 죽여버릴 거예요. 협박도 추가되겠네요. 경찰이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른 경찰이 말했습니다. 진술하러 같이 가셔야 합니다. 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이상한 행동들, 신기남을 만난 것, 오늘 밤 들은 통화 내용까지. 신기남 씨도 아시죠? 네. 그분이 저한테 경고해줬어요. 그분 진술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감식 들어갈 겁니다. 네. 혹시 다른 증거 있습니까?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거요.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 수십 통의 전화 기록. 이 정도면 스토킹도 입증되겠네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죽을 뻔한 건가? 그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3명 했는데 신기남, 전 남편, 그리고 산에서 사라진 남자. 그럼 제가 4번째였을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신기남 누나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니요. 그 여자 체포됐대요. 살인 혐의로요. 저는 급하게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교제 남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2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 씨는 2년 전 등산 중 실종됐으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당시 어 씨와 함께 산행을 했으며 어 씨가 실종된 직후 혼자 하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지인이 제보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김 씨가 과거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고 스토킹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신기남 누나가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여자가 그 정도일 줄은. 당신도 조심했어야 해요. 그 여자. 당신도 죽일 뻔했어요. 알아요. 우리 기남이한테도 말했어요. 그 여자 잡혔다고. 많이 안도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당신도 이제 안전해요. 그 여자 못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신 찾았습니다. 네? 김 씨가 말한 계곡에서 수색했는데 육골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김 씨가 자백했습니다. 자백을요? 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었나 봅니다. 어 씨를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래요. 어 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서 밀었다고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뭔데요? 김 씨가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저요? 네. 당신도 타깃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뜯어낸 후에 없앨 계획이었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산행 약속 잡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당신도 위험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죽을 뻔했구나.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그녀가 보였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렸습니다. 증인 증언대로 나오세요.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6개월 정도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상 행동을 목격했습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끊임없는 연락, 감시, 협박, 거짓 임신, 그리고 살인 자백 녹음까지. 이 녹음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네. 제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남자가 다 꾸민 거예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신기남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한테 2년 동안 스토킹 당했습니다. 협박당했고 돈을 빼앗겼고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원입니다.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빌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요. 하지만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폭력은 심했습니다. 자해 협박, 자살 협박,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 퍼뜨리기. 신기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가 울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어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 착했어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피고인한테 무슨 말하고 싶으세요? 왜 우리 아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씨를 살해한 것을 인정합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돈을 안 줘서요. 제가 사랑했는데 돈도 안 주고 헤어지자고 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었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그냥 후회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 사람이 날 먼저 배신했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돈 안 주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다들 날 버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날 버리면 죽여야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친 건가? 아니면 악마인 건가?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5억 원, 신기남 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신기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야죠. 다시. 저도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니에요. 저도 살려고 한 것뿐이에요. 헤어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8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소문이 났고 눈치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회사 동료였죠. 조용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집착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저를 믿어줬습니다. 2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도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신기남과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그도 회복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았고 약도 줄였고 결국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악몽 같아요. 전화 통화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우리 둘 다 잘 살게 돼서요. 그러게요.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떠올리곤 했지만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 김. 그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편지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필체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5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54살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25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지금은 알아요. 제가 미쳤었다는 걸, 병이 있었다는 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지도요.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 끝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신기남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한테 편지 받았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받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만나자고. 사과하고 싶다고. 신기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요. 근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불안해서요. 저도 그래요. 출소한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요. 그 여자, 무서워요. 아직도.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그녀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회사도 안 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예요. 내가 받을게.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택배.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였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러 왔어요? 편지 못 받으셨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만날 생각 없어요.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5분만요. 싫어요. 가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요. 5분만. 여보? 아내가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그녀가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잘못 찾아온 사람이야. 아뇨.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분의 옛 친구예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친구요? 네. 25년 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이분 누구예요? 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사람이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연인이었는데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인. 이요? 네. 6개월 동안 사귀었어요. 25년 전에요. 여보. 설명할게. 일단 저 사람 보내고.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저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라고. 당장.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전 2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저 사람 말 믿지 마. 저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범죄자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 그랬어요. 사람도 죽였어요. 근데 아세요?
그 모든 게 다 당신 남편 때문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남편분이 날 버렸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날 이용만 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전 미쳤던 거예요. 아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게. 저 사람은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어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녀가 뒤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가족이랑요. 25년 동안 전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행복한 가족.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설명해줘요. 25년 전 일이야.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것, 스토킹 당한 것, 살인사건, 재판, 모든 것을요. 아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왜? 왜 말 안 했어요? 과거 일이잖아. 잊고 싶었어. 근데 지금 찾아왔잖아요.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신기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뭐라고요? 어제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진짜요? 네. 서점에 왔어요. 손님인 척하고요. 뭐라고 했어요? 사과한대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 해줬어요? 아니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요. 네? 무서워요. 그 여자. 아직도 이상해요. 어떡해요? 울면서 한 말이. 내가 2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당신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언젠가 나가면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뭐라고요? 찾아온 것만으론. 그래도 일단 지켜봐요. 혹시 또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간 거겠지. 이젠 안 나타날 거야. 하지만 2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누가 형 찾던데요? 누구? 50대 여자요. 형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형이랑 얘기하고 싶대요. 옛날 친구라고. 거절했어요? 네, 형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였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요. 그녀였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커튼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신기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여자가 절 감시하고 있어요. 저도요. 진짜요? 네. 서점 앞에서 계속 서성거려요. 들어오지는 않는데 밖에서 지켜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뭐라고 하죠? 그냥 서 있는 건데. 스토킹이잖아요. 25년 전에도 스토킹으로 못 잡았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럼 어떡해요? 직접 만나볼까요? 맞나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삶에 나타나지 말라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둘이. 알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왜 우릴 따라다녀요? 신기남이 물었습니다. 따라다녔나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으면 전화하든가 연락하든가 해요. 왜 몰래 따라다녀요? 연락하면 안 받잖아요. 당연하죠. 우린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들 생각하며 살았는데 상관없대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신들은 날 감옥에 보내놓고 행복하게 살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간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범죄.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사랑했어요. 그게 범죄예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날 버렸어요. 그래도 죽여도 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삶에서 사라져요. 신기남이 말했습니다. 전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어요.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아내도 있고 아이도 둘이에요. 당신 없어도 행복해요. 아니, 당신이 없어서 행복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진실인데요. 전 25년을 당신들 생각하며 우린 당신 생각 안 했어요. 잊고 살았어요. 그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가끔 뉴스 나올 때만 그런 일 있었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제 정말 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안 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확실히 말했으니까.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기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서점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요? 방화예요.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밤이었거든요. 근데 CCTV 확인했는데 누구예요? 그 여자예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확실해요? 네. 얼굴이 찍혔어요. 경찰이 지금 수배했어요. 어떡하죠?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당신한테도. 전화를 끊고 저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창문은 닫혔는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밖에 나갈 때 조심해. 위험한 사람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25년 전 그 여자. 미쳤나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어디서요? 당신 집 근처에서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횃불이요? 네. 당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진술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그녀를 봤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신 감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계속 중얼거려요. 용서 안 해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나만 불행할 순 없어. 다 같이 죽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갇히겠죠? 네. 방화 살인 미수.
최소 20년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 집착이 심하거든요. 20년 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 이제 안전해.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후면 저는 68살입니다. 그녀는 74살이고요. 그때도 돌아올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5년 전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이었다. 그녀는 괴물이었고 나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25년이 지나 그녀가 돌아왔다. 여전히 괴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싸워야 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감옥에 갔다. 20년 후에 또 돌아올까? 그때 나는 또 싸울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가족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그녀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기남도 서점을 다시 열었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병동에 수감됐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중증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정됐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악몽을요. 하지만 깨어나면 아내가 옆에 있고 아이들이 웃고 있고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집착을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싸울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파괴적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정신병동에 수감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하트는 응원입니다. 공유는 경각심입니다.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